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손 차장. 그는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안 납니까? 예예, 모든 행사들까지 안전 쪽에 지금 제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들를 시간도 없이 출근을 서둘렀던 남자. 17년간 수천 번은 오갔던 출근길은 이날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패션센터 근무를 17년간 그 시설을 관리하고 대관 업무를 하는 거를 천직으로 얘기했어요. 애끼고 열심히 했는데 오로지 일만 하시는 분. 내가 어저께 물어봤다니까 손 사장님은 언제 쉬세요? 이렇게. 대구 패션센터 건물에서 시설 관리자로 일해왔다는 손 차장. 17년 동안 누구보다도 아꼈던 그 일터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이제 차가 가운데 떡 있어. 이제 주차선 이래 있고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떡 있는 거야. 그래가 연구원 사람들이 한 너댓 명이 와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야단이더라고. 썬팅을 짓게 한 듯 안이 보이지 않는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김명희 씨 눈에 이상했던 건 사라진 페인트통이었다고 합니다. 페인트통이 위에 요래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본다고 보니까 페인트통이 없는 거야. 근데 막 내가 막 느낌이 오싹하더라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유리를 이렇게 만지니까 차 유리가 뜨끈뜨끈한 기라. 그래가 어머 빨리 와보셔서 차 유리가 왜 뜨시노 했더니 까만 유리창은 썬팅을 한 것이 아니라 검게 그을린 자국이었습니다. 열기도 채 가시지 않은 차 안에서는 손 차장이 숨진 채 발견됐고 페인트통에 불을 피운 흔적과 소주병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내 지하에 앉아 있지도 못해서. 아유 아까운 사람. 유난스러울 정도로 센터 일에 애착을 보였다는 손 차장은 왜 하필 자신의 일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걸까? 아들 창호 씨는 처음엔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제 하나뿐인 가족인데 그렇게 내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안 믿었죠. 경찰에 가서 CCTV도 보좌해가 제가 다 보고 주차장에 아버지 차 분류박스도 다 확인하고 했는데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했다 이렇게 그때 생각했죠. 오래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홀로 창호 씨를 키웠다는 손 차장. 누구보다 귀에 쓸 아들에게 그는 유서 한 장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서 대신 아버지가 남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문자랑 이제 전화 목록을 제가 다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녹음 파일이랑 그 문자 보낸 내용이랑. 그때 그 기자한테 마지막에 보냈던 문자. 손 차장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글을 썼지요.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문자 메시지의 수신자는 한 언론사의 김모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사 나기 전에 사무실 왔을 겁니다. 좀 못되게 이야기를 했다 카요. 대구시에서 뭐 감독을 잘못하니 뭐 어떠니 하고 협박도 하겠습니까? 손 차장의 죽음이 김 기자와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걸까? 김 기자는 한 언론사의 대구지사 소속 중견 기자였습니다. 그는 2017년 10월 16일과 30일 손 차장과 관련된 2건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1차 기사가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관 신청을 했는데 절대 허용할 수 없다. 행사가 끝나면 필수 요건으로 책임자에게 관계 유지를 성의 표시를 빼먹지 않고 했었다. 이런 치명적인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구시청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한국패션센터의 대관 책임자 S씨가 특정 업체의 대관을 받지 않는다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성의 표시, 즉 금품과 같은 대가를 받아왔다는 제보자들의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대관 책임자였던 S씨가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횡포를 부려왔다면 마땅히 비판받을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사실일 경우엔 말입니다. 아버지가 진짜 이랬나 싶었죠. 그냥. 그 기사에 쓴 것처럼 돈을 받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셨나. 기사는 아들마저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패션쇼나 공연, 박람회 등이 열리는 센터에서 시설 관리부터 대관 업무까지 10수년을 전담해온 사람은 손 차장뿐이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등장한 S씨는 손 차장을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걸 생각도 못했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거 문제 없지요. 본인도 없다고 했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기사가 났으니 이게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대구시에서도 진상 파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손 차장은 확인서까지 쓰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 뒤 김 기자가 손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기사는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봤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기 기사에 대해서 뭐 불만이 없으신가요? 불만이죠. 일을 자꾸 차가 뭐 안다고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걔한테 따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따로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진짜 지금까지 세상을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예? 그렇게 사람을 매도하니까 서운하다 그것뿐입니다. 매도하면 그 경찰공사 있고 있어. 뭐 법원에 하든지 검찰에 하든지 뭐. 이거 딱 들었을 때는 진짜 완전 그냥 피가 거꾸로 쏟아져. 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보면 대하는 태도가 이게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사람을 살살 약올리고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자기한테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잖아요, 이 태도가. 김 기자는 손 차장이 비리 의혹을 제기한 데 그치지 않고 센터에 무리한 요구도 했다고 합니다. 손 보고 뭐라 그래, 인사 조치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었어요. 김 기자가 손 차장을 타 부서로 인사 조치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손 차장이 오랜 세월 업무를 혼자 맡아왔고 또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장 부서 이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센터 측이 냈지만 사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대체 김 기자는 왜 이렇게 손 차장 문제에 집중했던 걸까? 그 사람이 좀 집요하다 가나 좀 약간 강경으로 하여튼 했는 느낌이 난다. 대감 안 해주는 데 불만 아니겠습니까? 대감 안 해주는 불만. 손 차장이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 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손 차장이 정리해뒀던 내용입니다. 부지국장님이 전화가 와서 12월 행사 좀 도와줄 수 없냐고 하기에 12월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니 시장님에게 전화하고 당신 10몇 년 성실히 근무한 것 박살낸다며 협박하고. 김 기자가 자신이 하는 업체의 행사 일정을 잡아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미리 예약이 된 날짜를 원했다는 업체와 김 기자, 손 차장 일을 거부하자 김 기자가 막말과 위협적인 말까지 하며 손 차장과 센터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대가는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는 불만하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손 차장하고 이제 언쟁을 벌인 게 본인은 기분이 나빴다. 이 사람하고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틀어졌다. 그게 메인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손 차장에 대한 기사를 썼던 걸까? 기사 속에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A씨와 B씨가 등장해 손 차장의 갑질 의혹과 금품 수수 의혹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도 후 대관 업무에서 배제된 손 차장은 김 기자를 상대로 개인적인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름 만에 두 번째 기사가 올라옵니다. 대구시와 패션센터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직원을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있다. 시의 보조금을 받는 패션센터가 유령 건물처럼 방치되고 있어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확인 사살하고 완전히 이미지 심으려고 던졌던 것 같아요, 기사를. 확실히 나중에 뭔가 도장을 찍어놓고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센터 전체로 문제가 확산되자 더욱 괴로워했다는 손 차장. 언론중재위원회 김 기자 보도를 제소하려던 계획도 진척이 없자 손 차장이 크게 절망했을 거라고 가족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대응을 해준다고 해놓고 대응을 제대로 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블랙박스에서 보면 위에서 자꾸 만류를 한다 이러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단순히 이게 기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뒤에서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했던 거죠. 김 기자의 두 번째 기사가 보도된 바로 그날 밤, 손 차장은 센터로 차를 몰고 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에서는 그가 집에서부터 챙겨간 은행 통장이 발견됐습니다. 마치 이것들을 꼭 봐달라는 듯 비닐에 담긴 통장 뭉치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그거예요. 아버지 월급 통장 뭐 썼던 내역 그게 이제 아버지 그 차에 갖고 계셨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기사가 났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라고 억울하다고 이거를 다 냈던 거. 제가 그래도 다 봤거든요. 하나 내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 다 쓰신 거예요. 그 월급 들어온 거, 적금 넣은 거, 그리고 그냥 생활비로 쓴 거. 혹시 죽음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김 기자는 손 차장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얼마 전 출소했습니다. 어렵게 만난 그는 여전히 자신의 기사는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가 잘못된 기사였다. 오버 알고 있어요. 오버 아닙니다. 기사 전화하고 팩트 전화하고 지금도 제 취재원 전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기사 27년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도 모르고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하겠습니까? 통장 내역을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서 씨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통장 내역을 제가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계속 주겠다 그래 이제 뭐 사실 확인서만 한 사람 앞에 한 8can씩 받았어요. 사실 확인을 했다는 주장과 달리 사건이 난 지 2년이 지나도록 손 차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놀랍게도 제보자들이 손 차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고 그중 한 명은 김 기자를 통해 대관 요청을 했던 업체 관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품 수수권에 대해 손 차장의 반론을 전혀 싫지 않았던 김 기자. 사람한테도 이제 취재를 해야 돼. 왜? 그냥 물었죠. 내가 돈을 줬다고 직접적으로 거론도 안 했고 이제 아니 사실은 돈을 줬다는데 왜 직접적으로 거론 안 하셨어요? 제 기사를 보면 제 기사에 금품이라는 내용을 쓰질 않았습니다. 왜 안 쓰신 거예요? 금품을 안 쓰고 이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제가 기사를 썼지. 왜냐면 저도 빠져나가야 될 구멍이 있습니다. 기사 아시잖아요. 문피용. 아니. 김 기자는 손 차장 사건으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기자를 그만뒀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저도 1년째 시간을 허비하고 왔고 내 아까운 명예를 다 그동안 쌓았던 거 그게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쌓아온 명예를 날렸다는 김 기자. 하지만 손 차장은 결백을 날리듯 평생 거래한 통장 옆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언론인은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보도 내용의 중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언론 매체를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악용하고 언론기관의 권위,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을 남용하였다.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김 기자에게 전한 말입니다. 김 기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짧은 기사 한두 개가 누군가에겐 인격은 물론 평생의 삶마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숨진 손 차장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매일 접하고 있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 대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세상에는 직접 발로 뛰며 사회 곳곳의 문제를 지적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훌륭한 기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이번 방송이 그런 기자들에게 누가 될까 고민이 많았지만은
기자라는 신분을 불법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우리가 꼭 밝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방송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15년 전에는 300개가 채 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가 현재는 9,000개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늘어난 숫자만큼 기자들도 그만큼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 한 달간 이 기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고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외의 곳에서 기자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북 영천의 시골 마을. 이곳에 한 공장에 올 초 수상한 이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국인 분명히를 붙여가지고 가림막을 씌우더라고요. 보초병처럼 항상 아저씨를 서 있었죠. 드러나면 떼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아, 왜요? 여기 송유관도 지나가거든요. 송유관? 예, 혹시 송유관 기름 빼나 싶어서. 가림막한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 5월. 건물 주인 이지욱 씨가 임대를 준 지 3개월 만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처음 보고는 설마 그러면서 내 공장은 맞는데 이렇게 해놓을 거란 상상은 못했습니다. 반년 동안 남편 혼자 끙끙 앓았던 현장에 오늘 처음으로 와봤다는 아내. 제주 오공하지 말라고. 괜찮아. 무서운데. 무서운지. 눈앞에 펼쳐진 건 산처럼 쌓인 쓰레기입니다. 이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300제곱미터 멀쩡했던 공장 4개 동이 온통 쓰레기로 채워졌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약 한 20억 좀 넘는 금액이 저한테 청구가 될 예정인데 그 생각을 하면 이제 밤이 잠이 안 오죠. 파산 정도가 아니고 예, 파산 맞습니다. 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위를 하는지 상상으로 이제 골백번도 더 죽이더라고요. 쌓여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만 어림잡아 20억 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라면 그나마 처리하기가 수월하지만 산업 폐기물이 섞여있을 경우 전문업체를 불러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환경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사람 키 몇 배 높이로 쌓인 쓰레기 산 위를 올라가 봤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자 천장 턱 밑까지 쌓인 쓰레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위에서 보니까 더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딱 들어와 실제로 보니까 예상을 완전히 좀 뒤엎는 정도로 양이 많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는 재활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활용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쓰레기들만 빼곡하다는 겁니다. 야, 이런 건 스키인데요, 스키. 종류는 다양했지만 생활 쓰레기보다는 주로 산업 현장에서 나온 것들로 보입니다. 그 중에는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 폐기물과 1급 발암 물질인 성면과 관련된 물건들도 섞여 있습니다. 성면 철거할 때는 전문 업체들이 이렇게 따로 철거하잖아요. 그거 할 때 쓰는 테이프거든요. 그럼 이게 같이 왔다는 건 그리고 성면까지도 아마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현재 이 공장 안에 쌓인 쓰레기는 7,000톤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엄청난 양을 쌓기까지 불과 3개월이 걸린 겁니다. 앞쪽에 쓰레기를 꺼내던 중 쓰레기 속 한 포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백색의 가루가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케미칼 포대라고 돼 있잖아요. 장약품의 가능성이 높은데. 수천 톤의 쓰레기 산안에 대체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걸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면 이런 것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우린 가루를 일부 채취해 해당 기업의 성분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정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피해 공장이 또 있었습니다.
이지욱 씨 공장과 약 1.3km 거리에 있는 또 다른 공장. 문을 열자 당장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쓰레기 더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공장에 투기된 쓰레기는 약 5,000톤. 대체 누가 이들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 이지욱 씨에게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0만 원을 내고 공장을 임대한 사람은 주 씨. 옆 공장의 임대 계약자 역시 같은 남자였습니다. 내가 지금 현장에 오니까 쓰레기가 꽉 차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고 이러니까 자기는 자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지 쓰레기를 넣은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임대차 계약은 했지만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주 씨. 내가 명의를 빌려준 거죠. 명의를 네. 누구 부탁으로요? 김씨. 제가 뭐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명의 빌려주고 뭐 돈을 좀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해결을 받고. 사실은 명의만 빌려준 일명 바지 사장일 뿐 실제 계약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주 씨에게 6,500만 원을 줬다는 김 씨. 김 씨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뭐 무슨 말씀 우리 방송하고는 뭐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요. 두 공장의 쓰레기를 버린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서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굉장히 덩어리가 크거든요. 사실은 원래 계약한 사람, 바지, 그다음 물류센터 뭐 했는 사람, 이송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역할을 다 나눠져요. 두 공장의 쓰레기 투기가 아주 계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지 사장 뒤에는 실질적으로 공장을 임대해 불법으로 쓰레기를 채운 폐기물업자 송씨, 그리고 전국의 폐기물 업체에서 쓰레기를 모아온 브로커 노씨와 장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분류나 소각 등의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이들은 싼 값에 처리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를 임대한 공장에 불법으로 버린 겁니다. 쓰레기가 곧 돈이었던 폐기업자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직업을 가진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또 환경신문 기자잖아요. 누가요? 아, 기자예요? 신문의 기자예요. 환경 분야 언론사 소속 기자가 쓰레기 불법 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믿기 힘든 얘기. 불법 투기 가해자 중에 환경 기자가 속해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 기자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서봉태 씨. 지금 딴 데서는 전부 다 그렇게 이제 기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도 처음 통화할 때 자기도 환경 기자다. 여보세요. 아, 노 기사님.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환경부에서도 특별 조사를 하고 있고. 아니 알고 있어요. 저도 환경 기자예요. 그리고 환경 어디 기자입니까? 아니 그건 아실 것 같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우린 피해 공장에 쓰레기를 날랐다는 화물 트럭 기사를 만났습니다. 한 달간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국 각지 쓰레기를 영천 공장에 운송했다고 합니다. 누구 통해서 이렇게 좀 일을 하셨던 거예요? 주로 그 사람한테 보였죠. 그의 눈에 노 기자는 꽤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뭐 전화만 하면은 뭐 하차도 되고 막 하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래도 뭐 흉께나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도. 하차가 안 되는데 하차를 시킨 적도 있어요? 있어요. 뭐 이 근처에 오지 말고 어디 대기하고 있어라.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 오면 이제 그때서 들어가. 불법 투기 과정에 참여했던 처리업자 송 씨를 설득 끝에 만났습니다. 저한테 한 대당 180만 원에 180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 대당? 예. 그때는 완전 생초짜리가 막 폐기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몰랐으니까. 씨가 이제 자기 아는 거래처에 이제 폐기물 받아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그 역시 노 씨가 기자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예, 자기가 환경 기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차 앞에다가 그 기자증 있지 않습니까? 취재중 뭐. 예예. 그거 요만한 그 노란 거 그걸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그래 저도 몇 번 봐고. 환경이 그 기자라는 얘기는 뭐 갖고 다니는 건 한 번씩 가끔씩 하다가 자랑을 하셨는데 수첩에 항상 이렇게 꽂고 다니시니까 수첩을 열면 이게 보여요.
사실상 폐기물 브로커 일을 하면서도 환경기자란 신분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쓰레기 투기판에 등장한 기자들이 노 기자 외에 또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사 부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사 부회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사건, 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기가 정리를 할 테니까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피해자들이 해당 업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후 연락을 해왔다는 한 기자. 입니다, 저는. 예. 저 일부의 부회장입니다. 예. 기자증을 갖고 있고요. 뭐 자꾸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H일보의 부회장 서 씨는 회장 정 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본인 신분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맡아서 다 책임을 질 거고 자기가 쓰레기를 치워주고 보상을 다 해줄 테니까 보상 다 해주면 그때 돼서 내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제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취하를 해달라.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천 톤의 쓰레기와 함께 나타난 이 기자들의 정체는 뭘까? 열심히 일하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던 이지욱 씨. 뉴스 속의 주인공이 되어 이런 식으로 기자들과 만나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자란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비리 기자도 있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제가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만나는 이 기자란 사람들은 뭐 취재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뭐 잘못된 걸 밝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환경기자 노 씨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SBS 방송국 김병길 PD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SBS 뭐 PD님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상대방 얼굴도 모르는데 뭐 SBS PD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약속을 잡은 후 노 기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나타난 노 씨는 매우 격앙돼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서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PD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쓰레기 불법 투기나 중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배차해줘라. 그럼 해주는 것 뿐이에요. 다 계약된 짐을 차를 넣어서 운반만 해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중개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라고 이게. 내가 알 거는 1월 22일 이후에 그게 불법이 되는 걸 알고 배차를 안 했다니까 그 이후로는. 일부 차량 배차에만 관여했다는 노 기자. 그렇다면 그는 왜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했던 걸까? 본인이 기자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공갈 협박한 거 없고요. 가서 돈 요구한 거 없고 광고 찍어달래 소리 안 했어요. 환경신문 기자증은 있어도 뭐 활동을 안 한다고 그랬지. 그런 거라면. 그 활동 안 되면 내가 뭐 지금 뭐 열심히 다녔겠죠. 나도 일꾼 개입하고 지금이라도. 기자 활동을 한 적도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지만 기자증은 가지고 있었다는 노 씨. 대체 노 씨는 기자가 맞다는 걸까 아니라는 걸까? 지갑에 이제 기자증을 넣고 다니고 차량 앞에 취재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붙였었어요. 며칠 붙였어요. 그거를 붙이신 이유는 있어요? 차도 막혀서. 차가 막혀서? 그걸 붙이면 차가 막히나요? 아니 그러면 이유 신청하면 된다고 그러대. 만약에 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 이의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의 신청을 뭐 취재를 가는 중이었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개뽕이더라고. 다 내야 되더라고. 쓸모가 있을 줄 알았지만은 아무 효력이 없었다는 노 씨의 기자증. 하지만 그의 부탁을 받고 쓰레기를 처리한 사람들이 기억한 그의 이름은 노 기자였습니다. 기자증과 명함은 있지만은 기자는 아니다. 주변에 명함을 주기도 하고 스스로 기자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사실은 이 사건에서 쓰레기를 실어나를 트럭을 수배해 줬을 뿐 큰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노 씨. 피해자 측과 통화한 그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 조사를 하고 있고. 아니 알고 있어요. 저도 환경 기자예요. 그리고요. 환경 어디 기자입니까? 아니 그건 아실 거 없고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노 기자의 명함에 나와 있는 환경 언론사는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론사들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취재 결과
이 언론사는 서울시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곳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접근한 또 다른 언론사 H일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도 이렇게 종합뉴스를 인터넷에 올리며 꾸준히 기사를 내고 있는 곳입니다. 쓰레기 사건에 등장한 기자들은 어떻게 이 언론사들의 기자증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속해 있다는 언론사를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노 기자가 속해 있던 D환경일보는 어떤 곳일까? 해당 언론사는 실제 포털 사이트에도 검색이 되고 사이트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논설위원부터 출입처 기자도 있는 이곳에서 노 기자는 서울 취재본부 취재부장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총 직원 수 273명. 숫자로만 보면은 SBS 보도본부와 비슷한 규모지만 이름은 생소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서울 을지로의 본사, 이곳에 D환경일보 본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방송국에서 하는데요. 그 여기가 환경일보가 언론사 대표이자 발행인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 노 취재부장님이라고. 그건 뭐야? 서울 편집국 취재부장으로 돼 있던데. 서울 노이라고? 대표는 본사 취재부장 이름을 낯설어 합니다. 아, 있어요. 네. 기자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도 취재진이 알려줬습니다. 대표는 휴대전화 연락처를 확인한 뒤에야 노 기자가 누군지 기억해냈습니다. 기자라고 등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라고 등록이 된 거죠. 네. 취재 기자가 아니고 광고 기자. 광고 기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신문사에 다 있어 그게. 나뿐만 되겠어. 놀랍게도 서울 본사 취재부장인 노 기자는 지금껏 기사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광고 해오면 우리가 육대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저기 수당을 주고 봉급을 안 주고 이제 그런. 근데 그거는 취재권이 없어요. 그럼 기자가 아닌 거죠? 그거 아니죠. 근데 지가 이제 명함 취재비로 파고 다니는 건데.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이름이 있을 때. 아니 이름은 있을 수 있지. 홈페이지야 그거야. 진짜 참. 홈페이지에 이름 들어갔다고 다 믿고 대한민국에 무슨 뭐. 그게 요새는 기자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잘못이야. 기자를 믿지 말라는 언론사 대표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영천 쓰레기 사건에 등장했던 H일보의 기자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피해자 이지욱 씨를 찾아가 고소 치화를 요청했다는 H일보의 정 씨. 그는 현재 H일보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래 30년이에요. 전라북도 법률 부실장 부시하겠어요. 그리고 창간을 아시아 창간해주고 병인 24년 부사장했고 서울 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그런 거예요. 아이가 서울 SBS 인수하려했어. 언론계에 투신한 지 30년이라는 정 회장. 언론사 회장인 그가 몸소 쓰레기 사건 해결에 나선 이유는 뭘까? 부탁을 하니까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하도에 붙여줄 줄 있는 거지 가서 좋은 거라고 싸우면 말이라겠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명함을 갖고 인사했다니 잘못된 거요?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한 서 씨에게 H일보의 부회장 명함을 봐주고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때는 신문사에서 일을 하신 적이 없는 거잖아요. 명함만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사실 그렇죠. 이제 기도대 대표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이 명함 박으라 해갖고 관련 사령을 내라 했죠. 어차피 직원이 필요한 거니까 이 신문사는. 그러니까 명함은 왜 부회장으로 봐주신 거예요? 부회장이 없으니까 부회장 해서 하라고 어차피 나중에 기자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관련을. 기자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손쉽게 부회장이 될 수 있는 H일보. 도대체 어떤 언론사인지 몹시 알고 싶어졌습니다. 일보 회장이시라고요? 물어봐요 대표사한테. 정 회장이 소속돼 있는 H일보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H일보 간판이 붙어있는 건물. 그런데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에게 수소문을 한 끝에 해당 건물주와 통화가 됐습니다. 아, 3, 4개월 전에 나가셨어요? 이미 사무실을 비운 지 오래라는 겁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단 H일보의 대표이사는 선뜻 우리를 만나줬습니다. 정 회장이 명함을 보여주자 과거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회장 직함을 준 것은 맞다고 합니다. 영화 옛날 2017년도 이분이 발행인은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 당시는 2017년 7월에 정권에 쫓았지. 이제 정권에는 언론에는 경험이 없어요. 본업은 따로 있고 명함만 언론인이라는 정 회장. 그런데 이 회사에는 이런 기자가 많다는 게 대표의 고백입니다. 야, 나도 지역 취재를 50명이 되는 게 있지만 50명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불과 한 5명이나 있을까? 자기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뭐 치킨집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좀 싸는 걸 하든지 뭔가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기자증을 이제 취재를 하는 거야. 자기 보신용으로 하는 거지. 자기 업소 커버하려고. 부업으로 기자를 한다는 사람들. 그렇다면 기사는 누가 쓰는 걸까? 한국 회장이 거의 기사를 써요. 보도 자료를. 홍보에 써서 홍보실에 주면 그 사람이 그냥 일괄적으로 한 70개 80개 신문사가 날린단 말이에요. 기사를. 그럼 내가 지금 눈사롱을 하고 있는데 명함 기자증 갖고 다니는데 기사를 쓸 시간이 있어야 쓰지. 그 사람은. 아침에 신문 보면 그 사람 이름은 나와 있는데. 앞서 만났던 환경 언론사는 기자가 270여 명이나 되지만은 지면은 대부분 지자체 행사나 홍보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린 기자 몇 명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친환경하고 농사 짓고 있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예. 기자로 활동하거나 그건 안 했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자기 꿈이지. 그 자기 꿈이니까 나 그런데 해본 거 없으니까, 아니, 대가리가 있어. 국민학교도 안 나오는데, 뭔 글을 써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기사를 쓰거나 기자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기자들. 그들의 이름으로 올라간 기사는 대체 누가 작성한 걸까? 이 의문스러운 기사를 직접 썼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제 또 있으셨고, 그리고 웹나 서울 이런 데 등등, 그리고 뭐 그냥 정말 작은 언론사들도 포함이었었어요. 기사대권 묶어서 알만한 이름 들어가는데 한 대, 이름 안 들어가는데 세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 나간다는 조건으로 한 300, 200, 300 정도? 홍보대행사에서 일하던 당시 업무의 대부분은 기사를 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서 인터뷰를 받아서 써서 기자님들이 드리죠. 그냥 전화하셔서 팩트체크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내용이 맞나요? 이것만 하시고 그냥 기사가 나갔죠. 직원들이 쓴 그대로 알만한 언론사 지면에 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끔은 질책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정식 기자가 아니니까 기사 얘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럼 전화 오세요. 교육 좀 시키라고. 기사처럼 보이게 좀 쓰라고. 심지어 기사를 저희가 보냈는데 이제 뭐 기사가 내용이 좀 안 맞았었나봐요.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앞으로 보내드릴 팩트체크 좀 하고 보내시라고. 그냥 막 보내지 마세요. 근데 진짜 저분들은 회사에서 뭘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최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자들은 홍보대행사가 써준 기사를 자신의 이름으로 올려주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지 홍보대행사에 직접 기사를 의뢰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뉴스 홍보를 검색하자 꽤 많은 업체의 정보가 검색이 됐습니다. 지금 기사 10건 내시는 거에 200 정도 나가시거든요. 5건 얼마 정도예요? 5건 올리시는 건 100만 원이십니다. 상호명 치셨을 때 기사가 바로 나오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네이버 같은데요? 네, 다음까지 같이 들어가시는 거 5건 하셨을 때 지금 140 정도 나오세요. 기사 같은 경우는 특히 당일 3시 전에만 되시면 바로 가능하시거든요. 언론사급이랑 기사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요. 마이너한 매체로만 나가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VAT 별도세요. 메이저 매체 위주로만 나가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4건, 6건, 9건, 12건 나가시고 120에서 310만 원 정도 되시고요. 대부분 보도자료만 보내주면 웬만한 언론사의 기사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들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쳐서 올라가는 걸까?
기사의 팩트체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일부러 가상의 기사를 의뢰해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지금 한국에 벌써 4년이 살았어요. 일식의 매력에 푹 빠진 프랑스 셰프 오베르 몽떠 씨는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입니다. 일본 스시와 쇼크 전문학교에서 일식을 배운 후 한국인 아내를 만난 인연으로 서울에 일식집을 열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 가공된 얘기입니다. 리가토 씨는 일식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또 다른 보도 자료는 이렇습니다. 캄보디아 캄퐁참즈 트로차나에서 19년간 의료 봉사를 해왔던 한 치과 의사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담아 책을 발간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촬영에 참여한 분들 모두 현역 엑스트라 배우들입니다. 과연 이 허술한 거짓말도 뉴스로 올라갈 수 있을까? 기자님이랑 얘기 중인데요. 대표님께서 일단 오늘이나 내일 되시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사진 많으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네. 입금이 되셨는지 확인돼야 바로 이제 기사를 노출할 수 있는 작업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체하시고 통화로 말씀 주시면 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5개 언론사의 기사를 싣는 비용은 140만 원. 기자와는 직접적인 대화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금 확인됐어요? 예, 확인되셨습니다. 심지어 온라인만으로 접수가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10만 원짜리? 벌써 이게 끝이야. 자료 발송을 하고 얼마가 지났을까? 첫 번째 기사가 떴습니다. 자료를 보낸 지 12분 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공하거나 틀리게 적은 정보 역시 전혀 교정되지 않은 채 기사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기사는 양대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뜬다. 프랑스 셰프 기사 역시 얼마 후 두 포털 사이트 뉴스에 그 내용이 게재됐습니다. 꽤 알려진 이름의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입금을 하고서 4시간 만의 일입니다. 기사 5개 다 떴어. 의뢰한 5건 모두 기사가 올라가는 데는 이틀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요리학교 출신 일식 요리사 오베르 몽떠흐란 이름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가공의 정보들이 언론사 포털 사이트란 창구를 거쳐 대중들에게 공개된 순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낸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했지만 사실 확인이나 취재 요청을 해온 것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우린 해당 언론사의 사정을 알리고 기사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내고 12분 만에 기사가 올라왔던 한 매체. 팩트까지는 체크 안 했고요. 저희가 내용 흐름이라든가 그냥 필요해서 너무 이제 광고성이 짙거나 그런 부분만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에 큰 문제가 없어 보여 별도의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료의 출처는 알고 있는 걸까? 일단 제 메일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조아라 씨한테 왔거든요. 조아라라는 분이. 조아라라는 분이 누군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온 메일로 기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아라 씨한테 왔는데 이게 어떤 이제 뭐 기관의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죠. 메일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와요. 조아라는 제작진의 이름입니다. 홍보 수송 기사예요.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업체에서 저희하고 있는 부분 홍보하겠다라는 홍보 대행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갖고 이 기사 자체로 본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기사거든요. 이렇게 테스팅하는 것처럼 됐는지는 이게 좀 황당하네. 불편함을 표하는 곳들이 일부 있었고 어떤 언론사는 취재진과 오랜 대화를 나누며 회사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가져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전혀 동의를 못하겠어서. 네, 사실 광고주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네. 저희들이 뭐 광고라고 그렇다고 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 또 팩트 체크를 또 해서
이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셔서 느끼기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역 신문들이 규모는 큰데 비해서 그 수익 자체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였거든요. 중앙에서 어떤 그런 기업체들이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느냐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럼 이게 매출은 계속 주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직원들 물어본 줄 아니고. 기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기자가 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뉴스로 둔갑할 수 있는 세상. 140만 원을 들여 알아낸 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베르 멍떠흐. 멍떠흐란 불어로 거짓말쟁이를 뜻하는 남성 병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성한 홍보기사를 접한 기자가 셰프의 이름이 이상하다고 느꼈거나 프랑스인이 왜 한국에서 일식집을 하는지 그 사연이 알고 싶어 우리에게 전화를 해왔다면 어땠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런 의문을 가진 기자는 없었고 우리가 섭외한 이탈리아인 리가토 씨는 홍보 자료를 보낸 지 4시간 만에 프랑스인 셰프 멍떠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로서도 무척 당황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혹시 이 기사를 접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과거보다도 훨씬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 우리가 가장 놀란 점은 삭제를 요청하기 전까지 이 가짜뉴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검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 가짜뉴스를 보셨다면 멍떠흐 씨를 어떻게 바라보게 됐을까요? 기사를 쓰지 않는 기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기사를 실어주는 언론사. 도대체 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유명 언론사에서 기사를 작성했다는 한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자 생활은 아주 특별한 경험의 연속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라는 느낌은 받았죠. 기사 작성은 있어요. 근데 취재 업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만 쓴다는 얘기죠. 기사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꽤 유명한 언론사에서 한때 조금 특별한 기자로 일했다는 김정현 씨. 전화를 애초에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전화가 있어도 받지 말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도 받지 말아라. 예. 독자나 취재원과는 접촉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는 팀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양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지켜보며 키워드를 고르고 기사를 베껴 쓰는 게 주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키보드 소리가 날 필요가 없는 부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왜요? 기사를 이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할 때는 그 버튼을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누르면 그게 단축키로 작동이 되는데 키보드를 두들기는 소리가 나면은 뭔가 말을 입력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 말도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사는 쓰는 것이 아니라 베끼는 것이라고 배웠다는 정현 씨. 당시 실제 했던 기사 작성 과정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검색해서 이미 나온 기사를 한 가지 찾습니다. 지금 여기는 복사가 안 되게 해놨네요. 드래그를 막아놨어요. 복사 금지를 걸어놓은 기사는 피한다고 합니다. 복사를 해야 하니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미지가 저장이 가능하고 첨부 사진을 먼저 저장해 두고 기사 내용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놓으면 기사 쓸 준비가 끝난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 2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아마 11월이겠죠?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11월이라고 그렇게 날짜를 기재를 해주면 다른 문서가 됩니다. 담당 PD 이름도 틀렸네요. 담당 PD 이름이 틀렸습니까? 네. 이것도 그러니까 저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운표 기호를 빼거나 더해주고 몇 군데 종결 어미를 바꿔줍니다. 일부 문장은 띄어쓰기를 달리하거나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이게 앞뒤가 약간 안 맞는데 굳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네이버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지 맞는 문서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포털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목만큼은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 기사가
악플러에 대한 내용만 담은 기사인 걸로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악플러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릭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저는 지금 보지 않았죠. 엄밀히 말하자면 저도 네티즌은 맞죠. 정현 씨가 기사를 쓰는데 걸린 시간은 약 5분. 같은 팀에 있던 기자들 모두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를 키워드로 이렇게 기사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적게는 50개, 많을 때는 7, 80개.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쓴 기사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자별로 오늘 하루 몇 건의 기사를 썼는지 실적표가 붙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본 최고 기록은 133건을 쓴 동료 기자였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무슨 기사를 썼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는 정현 씨. 이걸 제가 쓴 건 맞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그 팀장님께서 저를 매우 크게 칭찬을 하셨죠. 기사를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제 네가 쓴 기사를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른 거다. 부서 팀장은 꽤 유능한 취재기자 출신이었지만 베낀 기사들이 송고될 때 데스킹 과정은 생략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기자가 일을 그만두면서 편집장을 향해 심한 욕설을 쓴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기사가 포털 사이트 뉴스로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보다는 뭐든 되도록 많이 쓰는 게 최대 과업이었다고 합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연예인 충격 이런 거. 기사 내용은 센트럴파크에서 이 사람이 그냥 걸어다녔다는 내용인데 기사 제목은 센트럴파크에서 이렇게 되면 거기서 무언가의 사고가 난 것 같죠. 그 어뷰징 팀 입장에서 전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트래픽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트래픽은 언론사의 수입이니까 위에서 계속 주는 거죠. 트래픽 한 건당 1원,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에 목숨 걸고. 그럼 만약에 트래픽이 100만 뷰가 나온다. 100만 원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검 1위인데 누가 죽었다거나 누가 다쳤다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예인들 기사 그런 거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기사 내용이 아무리 빈약하더라도 제목을 잘 지어 클릭이란 선택을 받게 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는 트래픽, 즉 방문자 숫자가 기록이 됩니다. 트래픽이 많아야 광고가 실리고 이 광고 수익을 언론사나 홍보 대행사, 어뷰징 기자들이 나눠 갖는 식이라는 겁니다. 트래픽이 많이 나오는 키워드면 어뷰징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이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연예인 한 번 쓰면 트래픽이 1만 뷰씩 나온다. 그러면 하루에 10,000씩은 꾸준히 가져가는 거잖아요. 기본 10,000 나오니까 일단 쓰고 시작하자. 누군가의 논란, 누군가의 사생활, 누군가의 죽음까지도 트래픽을 위한 소재였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뉴스와 기사란 이름으로 불러도 되는 걸까? 우리가 만난 이들 대부분 이런 현실의 중심에는 포털 사이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신문 언론사의 99%는 네이버 다음에 제휴죠. 방문자 수가 달라요. 방문자 수가. 어제 드라마가 종료가 됐잖아요. 하나가. 네. 거기에 대한 기사를 만약에 제일 빨리 올렸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거기에 검색을 한단 말이죠. 뉴스란에 대표님 사이트가 제일 먼저 뜬다는 거죠. 그러면 방문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게 이제 광고. 홀적인 거죠.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시청률이 1% 나오는 시청률이 포털에다가 올리게 되면 7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기사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기사를 제기했을 때 조회가 10,000건 정도 나온다면은 네이버에 끊을 순간 5만, 6만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인터넷 언론사 8,800여 개 중 포털과 제휴를 맺은 곳은 네이버가 800개, 다음이 1,200개 정도입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뉴스 제휴 평가위의 정기적인 심사와 모니터링도 받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매체 수만큼 포털에 진입하려는 경쟁도 더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엄청 치열해요. 1,000개 신청하면 10개 붙을까 말까? 처음에는 수익이 절대 안 나요. 포털에 무조건 입점이 돼야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휴까지 패키지로 하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네이버 좀 통과시켜줘.
그러면 그 업체에서 알겠어.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기사를 쓰고 매체 제휴에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도 있죠.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참여했었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이사.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진입하기 위해서 대단히 이제 몇 년 동안 고생하는 매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평가를 해봤기 때문에 알죠. 근데 진입을 하고 나서는 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포털 안에서 경제활동이 안 되면 죽는다. 그래서 오히려 포털에서 훨씬 더 경제활동을 더 가속화시키고 그 가속화에는 양질의 정보가 유통되는 게 아니라 뭐 광고성 기사, 돈이 되는 건 다 하는 거죠. 복사하고 베낀 기사, 실시간 검색어를 남용한 기사, 광고와 선정적인 기사 모두 제재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장벽이 실제 현실에서는 무력화되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앞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벌점을 감수하고 사실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비용이라도 이런 걸 따져봐서 홍보기사, 애드기사 이런 부분들은 언론사의 수익원 중에 하나고요. 수익원이 될 수 있는 홍보보도 자료를 현실적으로 원천 차단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회사가 지금 뭐 하는 말로는 모든 돈을 벌 수 있는 짓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보루가 오교진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 성역을 두지 않고 불의한 일에 분노할 줄 아는 감성, 사실에 기반해 진실을 담아낸 기사가 바로 기자들의 소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과 권력이 없더라도 누구나 표현할 자유를 갖고 더 많은 정보, 양질의 보도를 국민들에게 전하자는 게 인터넷 언론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취재하고 발로 뛰고 그다음에 심층 뭐 보도하고 탐사 보도했던 사람들이 사실 포털 창 안에 다 n분의 1로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언론이 거기서 평가받기보다는 이 틀 안에서 지금의 환경에서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그러니까 알 권리도 없어졌고 취재도 없어졌고. 처음 시작할 때 언론사들이 포털에 자기들이 기사를 올리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결국 네이버의 요구에 순응한 거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결국 발목을 잡은 거예요. 지금도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봐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언론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자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좋은 보도를 준비 중인 기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고 새겨야 할 대목들이 많다는 점 또한 알게 됐습니다. 훌륭한 기자들의 명성이 누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번 취재를 한 건 바로 그런 기자들의 노고가 꾸며진 기사, 선정적인 뉴스의 홍수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언론으로서의 사명감보다는 기자 명함이 가진 위력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일부 언론사가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의심하며 뉴스를 선별해 주길 바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존경받는 언론이었던 고 송건우 기자는 생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널리즘이란 일상적인 것이 그 상대이다. 오늘을 기록하고 파헤치고 따지고 문제 삼는 곳에 저널리즘의 정신이 있다. 저널리즘이 오늘 앞에 대담 솔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널리즘을 위해서도 권력을 위해서도 슬퍼해야 할 일이다. 기자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그가 가진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취재 활동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실되고 정의로운 그들의 편이 우리 사회의 오늘을 더 잘 기록해 주기를, 또 대중은 그 소중한 기록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비통과 처절함이 극에 달한 우리들의 추적 행로를 정말 이 사건이 궁금해요. 답이 없으니까.
제가 유일하게 해결 못한 사건이 지금 이은이 실종 사건입니다. 주별로.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 열어보면 이분은 컴퓨터 끄는 습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당일날은 껐을까? 그래서 도구 지우기를 하면 전체 지우는 거고 지워볼까 이렇게 전체를 지우지. 그럼 그 사이에 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는 2006년 6월 6일 새벽 2시 30분경 전북대학교 인근 자취방에서 실종된 이윤희 양을 목격하셨거나 이윤희 양이 입고 있던 갈색 꽃무늬 원피스와 흰색 짧은 소매 가디건을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난 1985년부터 1995년 사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른바 사재기 공장이라고 불리는 음원 순위 조작 업체에서 근무하셨거나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라라가 혼자 아픈 다리를 핥습니다. 애타게 서로를 찾는 사만다와 라라. 하지만 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